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임영환의 삼국지 오늘의 주제는 유비 조조의 품에서 벗어나다입니다. 진짜 제목은 조조는 왜 유비를 놔줬을까? 배송지 주석에 유비가 조조 밑에 있을 때 조조가 유비를 감시했다. 유비만 감시한 게 아니라 당시 허도에 있는 주요 인물들에게 모두 닌자 같은 애를 보내서 이제 감시를 부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했겠죠. 그러자 유비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대문을 닫고 채소를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조조가 껌뻑 쏘가야 되는데 거기에 쏘으면 되겠어요? 조조가 사람을 보내서 유비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유비한테 들켰던 모양이에요. 유비는 관우장비를 불러서 내가 채소나 신고 살 사람이냐? 게다가 지금 조조가 나를 의심하고 있으니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날 밤에 관우장비와 함께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소패로 가서 병력을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하고 안 맞죠. 그리고 유비는 또 바보니까 무슨 야반도주를 해. 서주가 비어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야반도주를 합니까? 자, 그러면 현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조조는 왜 이 위험한 유비를 서주로 보냈을까? 당시 서주 자사는 차주라는 인물이었는데 아마 조조의 장수거나 서주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서주를 통치하려면 하비에 있으면 안 되죠. 하비는 서주의 남쪽 국경, 우리나라로 치면 뭐 부산, 마산 같은 데니까. 그럼 거기 왜 있냐? 남쪽에서 올라오는 위협하는 세력은 원술밖에 없습니다. 조조는 서주에서 여포를 죽이고 유비를 뽑아냈어요. 그러면 결국 서주는 조조의 차지인데 이 서주가 조조가 통치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죠. 분노해서. 그러자 유비를 데리고 가서 미래의 희망을 주고 서주 자사로 임명은 했지만 차주는 합의해서 원수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주의 중앙과 위쪽은 누가 다스리느냐? 여포가 죽으니까 장패, 손관, 오돈, 윤례, 창희 이런 인물들이 다 조조에게 귀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산군이라는 건 아마 북쪽일 테니까 산동성, 그 당시 이름은 청주죠. 청주와 서주의 그 접경지대였겠죠. 결국 서주 북쪽은 산동 지역이 또 군웅할거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군웅할거 아직 그건 아니니까 호족할거라고 해야 되나? 삼국지로 치면 부장급 이하 인물들의 군웅할거 시대, 호족할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조조는 이 지역에 여러 개의 군을 새로 나누어 설치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머리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얘들을 그대로 인정해서 호족 자치제 같은 걸 시행한 게 아니라 군, 즉 경계를 새로 조정해서 이들을 서로 견제하고 세력권을 조정하면서 이들의 특권도 인정해주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서주를 통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건 장기적으로 할 건 아닌데 일단은 서주의 토착 세력들을 위무하고 위압도 하면서 단합해서 반란을 못 일으킨다 정도의 안심하고 있었던 거죠. 조조는 어차피 도겸, 유비, 여포 다 서주에서 뽑아냈으니까 서주를 무주공산으로 놔둬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임시 조치였을 것이고 나중에 이제 다 주변 세력이 안정되면 그때는 이제 유비를 좀 써먹어도 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유비를 자기 곁에 두는 거였죠. 원래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유비를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위험한 인물인 것인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천하의 영혼 너와 나밖에 없다. 이거는 유비를 믿어준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너는 나의 라이벌이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 유비는 고맙다. 얘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할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채소를 그 말 듣고 진짜 채소를 갈았을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진짜 우리들 생각이고 그리고 채소가 라면 욕 더 의심받아. 그러니까 그건 진짜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조조는 이제 고민이 됐을 거예요. 이놈한테 서주를 맡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유비는 유비대로 눈치를 챘을 것이고 그러면 유비는 채소밭을 가는 대신에 어떤 행동을 할까? 황제의 측근, 즉 후궁 동귀인의 아버지였고 헌제가 이각 곽사에게서 탈출할 때 공을 세웠던 동승을 필두로 하는 황제파에게 접근합니다. 소설에서는 헌제가 유비를 황숙이라고 불렀대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말 하지도 않았고 레벨상 그게 안 돼요. 황제한테 접근한 건 맞아. 중요한 건 이제 이 황제와 황제파가 허도에서 조조에게 대항할 만한 물리적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분적 힘에서 황제는 여전히 힘이 있고 이용 가치가 있습니다. 뭐 갑자기 어느 지방에서 세력을 장악하고 내가 헌제를
위해 싸운다, 반조조 동맹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정말 조조를 없애고 황제를 옹립하는 건 다르죠. 이렇게 되니까 여전히 명분적 힘, 이용 가치는 있습니다. 근데 유비 입장에서 막상 접근해 보니까 황제가 힘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동승은 유비한테 기대를 하고 조조 암살 음모에 가담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유비가 이거 믿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얘들하고 놀다가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유비가 이제 이중으로 초조해지죠. 이러다가 들켜도 큰일이고 동승이 진짜 일을 저질러도 큰일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 기적이 발생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관도대전을 앞두고 조조는 견성 북쪽 황하유역에 원소와 조조 사이에 중간지대를 형성하면서 원소 편에 붙었던 양추 해고 세력을 조인과 사환을 보내서 격파합니다. 그리고 우금, 장려, 장패, 조인 등 주력 부대를 대거 북진시켜서 황하유역을 재빨리 장악합니다. 원소와의 대결을 앞두고 유리한 지점을 선제적으로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건 지난 편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필 이때 망해가던 원술이 마침내 자기 주제를 깨닫고 원소에게 망명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서주를 통과해서 원소에게 가려고 합니다. 원술이 벌써 합의에 도착하자 조조는 깜짝 놀라죠. 당시 청주, 그러니까 지금의 산동 지역에는 원소의 마다되었던 원담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담하고도 원술이 연결이 돼서 원술이 청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서주를 지나가게 되면 이게 그냥 지나가는 건지 서주의 세력들을 규합해서 청주하고 순식간에 합병하려는 건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죠. 원술이 지금 망해서 배운 적도 별로 없지만 당시가 지금처럼 뭐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술이 어떤 꼴인지 주변에서는 알지 조금만 떨어져 있는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원술은 아직 명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소와 원술이 결합한다. 사람들은 왜 원소가 조조를 못 해치울까? 왜 저러고 있을까? 뭐 등등 고민하고 있었고 아마 나름대로 야 이거 원술이 해방을 나서 그래.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술하고 원소가 합친다.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이제 때가 왔구나. 조조가 위험하겠구나. 원소의 힘이 2배로 커졌겠구나. 원소와 조조의 스펙상 세력비가 10대 1인데 원술이 합치면 이제 한 20대 1 되는 거 아니니? 이런 분위기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주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가뜩이나 서주 사람들은 조조에게 당한 게 있고 그쪽에 있는 자질구레한 세력들도 어차피 자기가 독립해서 힘은 없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는데 주민 원술이 온다 그러면 원술한테 붙는 게 낫죠. 아니 원술 따라서 원소한테 붙는 게 낫죠. 이런 생각을 누군들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졸지에 서주가 원소께 되면 조조는 원소와 서주 양쪽에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놀래가지고 급히 유비를 호출해서 서주로 보냅니다. 이런 날을 대비해서 유비를 곁에 뒀던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는 그 생각이었는데 데려다 놓고 보니까 이놈이 위험한 놈이야. 어쩌면 자신과 천하를 다툴 위험한 놈이 될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놈을 왜 보내냐고. 이게 지금 우리의 이제 딜레마가 이거잖아요. 조조가 바보가 아닌데.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대는 안전장치를 다렸어요. 주령과 노초라는 인물을 달려보냅니다. 유비가 야반도주가 한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달려갑니다. 그리고 서주 자사로는 이미 차주가 임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병력도 없고 견제 세력도 붙였으니까 가서 네가 이제 잘하면 내가 너 도와줄게. 너의 충성과 능력을 증명해봐. 이런 식으로 하고 보냈을 가능성이 높죠. 문제는 이래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조조가 이런 생각을 한 거는 일단은 지금 원소의 싸움이 급하니까 일단은 서주를 안정시키고 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위험한 생각인 게 지금 원소가 위험한데 유비를 서주로 보내? 천하의 영웅이 될 놈이라 내 급이라는 애를 그냥 서주가 반란을 일으켜서 조조의 측면을 치는 것보다 유비가 조조의 측면을 치는 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당장 원소가 위험하니까 서주로 유비를 보내자라는 건 사실 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조조가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잖아. 그럼 조조가 왜 그랬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비는 원래 공손찬 휘하였어요. 유비가 평원에 왔던 것도 공손찬이 병력을 줘서 남쪽에서 원소를 압박하라라는 막강한 임무를 띄고 왔다가 갑자기 뭐 도겸 도와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실은 공손찬을 배신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원소는 유비를 공선찬의 위협 세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고 나중에 그 아들이었던 원담하고 또 유비가 관계가 있고 이런 걸 보면 그 사이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비의 이미지와 다르게,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지, 소설에 있는 유비의 이미지와 다르게 막 양다리도 잘 걷고 하여간 이런 거 잘했어. 그런데도 당시에 그렇게 간사한 사람이라고 욕을 안 먹은 것도 진짜 같아. 그런 거 보면 진짜 능력은 능력이야. 조조가 너와 나는 천하의 영웅이다 라고 한 그 뜻이었나 봐. 그 뜻인가? 너 내 동생급이다, 내 사촌급이다, 너와 나는 참 이 난세에 참 잘 맞는, 너랑 나랑 사실 같은 사람 아니냐, 그런 뜻이었나 보다. 그래서 조조가 유비를 알아본 거지. 그게 유비의 능력이고, 또 조조는 똑같기만 하면 그 사람을 왜 존경하겠어. 이놈이 나랑 똑같은데 또 내가 없는 능력이 있네. 그래서 천하를 할 건 너와 나다, 이렇게 또 존재 증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조조 입장에서는 유비가 원소하고 왼수니까 뭐 내보내도 괜찮겠지, 서주를 가지고 원소 편이 안 붙겠지, 이렇게 봤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이 시대에, 그리고 유비를 다 알아봤는데 무슨 성인군자로 본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이 시대에 뭐 옛날에 원수였으니까 그런 게 어딨어. 조조도 지금까지 뭐 자기 친구들, 어제도 원소는, 자기는 원소랑 더 친했어.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뭐 가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유일한 해석은 이거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뭔가 자기 앞에 큰 떡이 떨어지고 자기 일생일대의 꿈이 이루어지려는 것 같고, 이러는 데서 상황은 복잡하고, 이렇게 되면 항상 오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조 같은 사람도 이런 실수를 하는 거죠. 조조도 그동안 정말 산전수전 겪으면서 진짜 어렵게 살아왔잖아. 이러다가 요거 한 판만 하면 된다. 나중에 조조가 적벽에서도 실수 많이 하거든요. 왜? 천하가 내 앞에 있다. 이 맹렬한 조조는 위기가 왔을 때 동요하지 않고 참 냉정하게 방법을 찾아내는데, 자기 앞에 떡이 떨어지니까 일생일대 실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울 때보다 잘 나갈 때 위험하다는 게 정말 인생의 진리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누가 협박하고 위기를 당하면 무너지지만, 그걸 이기는 사람, 큰 사람은 의외로 자기 앞에 뭐가 떨어질 때 위험합니다. 인간은 압박을 받으면 실수하는데, 그 압박에는 위기와 성공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조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기보다는 성취, 이거 한번 마지막 계단이라고 할 때에 조조도 대형 사고를 치더라. 이것이 오늘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자, 교훈은 그만하고 그럼 이제 오늘 스토리는 어떻게 되느냐. 유비가 떠나자 정욱이 놀라서 조조에게 유비를 자유롭게 놔두면 안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조조는 깨닫고 유비를 추적하게 했지만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편 원술은 유비와 주령들에게 길이 막히자 수천으로 갔다가 병사합니다. 유비는 원술을 공격하지 않는데 아마 자기 세력을 아끼느라고 그랬겠죠. 이때 원술은 거의 굶어 죽는 수준으로 파산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무슨 수를 썼는지 유비가 주령과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조의 감시의 눈을 벗어난 게 아니라 주령에게서 벗어나죠.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조가 유비한테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데 걔는 또 어디 갔냐고. 그리고 소설에서는 뭐 유비를 만나서 돌아오라 그러니까 내가 또 왜 들어가냐, 미쳤냐, 이러고 뛰게 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이제 유비가 혼자 채소밭에서 야만 도주하는 수준으로 만드니까 그런 거지만, 이해가 안 가요. 조조가 사람을 보내면 주령한테 보내서 유비를 구금하라거나 놔주지 말라거나 이렇게 하지, 왜 유비한테 가서 돌아오라고 하며 마치 기록에는 보냈는데 못 따라잡은 것처럼 얘기하고, 그럼 주령하고 노천 또 왜 그냥 돌아오냐고. 그때 유비는 주령을 단독으로 제압할 힘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자기 병력까지 뭐 아주 소수만 있었을 테니까.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제 흔히 또 쓰는 수법이죠. 술에 취하게 한 다음에 뭐 잡아서 구금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주령과 노천은 유비를 놔두고 돌아왔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좀 이상한데, 이게 정사도 기록이 다 맞는 게 아니고, 사기나 정사는 이제 집안에 있는 열전이나 이런 행장, 우리 식으로 말하면 행장 같은 걸 많이 참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록 자체가 본인들을 변명하는 기록들이 좀 있어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기 열전에도 보면 A라는 사건에 대해서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해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하려고 그냥 다둔 게 아니라 이 집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집안은 저렇게 말하거든. 제가 내 돈 떼먹었어. 이쪽에서는 아니 그때 내가 돈이 없어서 잠깐 차용증 쓰고 왔는데 저기 이상한 소리 안 해?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집안 문서들이 기록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당신한테 해명할 수가 없으니까 두 개 다 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짜집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주령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일생의 큰 대형 사고였기 때문에 뭐 아마 뭐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조조의 지령을 받고 돌아니 이런 식으로 썼겠지. 그럼 조조는 나는 그런 적 없어 이 자식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무튼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령과 노초는 돌아가고 유비는 만세를 부르고 자기 병력도 조금 있었을 것이고 서주에 가서 좀 구한 것도 있었겠지만 즉시 관우장비를 내리고 하비로 가서 차주를 죽이고 서주를 장악합니다. 그런데 하비는 서주의 남쪽 끝이잖아요. 그리고 북쪽에는 여러 독립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우한테 하비를 맡기고 즉시 자기의 본거지였던 소패로 돌아갑니다. 유비가 소패로 돌아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만세하고 불을 모여들 것이고 거기 다 알고 있잖아. 지금 원수를 논다. 원소하고 조조가 붙는다. 유비는 조조에게서 탈출해서 서주로 왔다. 이렇게 되니까 이 조조에게 한이 맺혔던 서주인들이 금세 유비한테 모이고 북쪽에 있던 자지구레한 세력 일부는 이제 유비 편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붙은 건지 이 기회에 나도 떠보자고 반란을 일으킨 건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사실은 완전히 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비가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하지만 걔들도 그냥 만세 뭐 이러고 자기 또 이렇게 일어난 거고 유비가 서주를 완전히 장악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유비가 독립했을 때 조정에서는 동승의 음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유비는 어차피 동승이 성공하지 못할 걸 알고 서주로 튀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동승의 음모를 처리하느라 조조는 직접 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199년 12월이었거든요. 정신없는 상황이니까 조조는 자기가 출전하지 않고 유대와 왕충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병력은 다 북쪽으로 보냈으니까 병력이 많지도 않을 거고 동승의 음모를 진압하려니까 수도에 수도 방위군도 집결시켜 놨어야 할 거고 그러니 그런 애들 자기가 직접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고 결국 유대와 왕충을 파견했는데 이 아저씨들이 레벨도 떨어지만 병력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주의 독립 세력들도 반란을 일으켰죠. 아무튼 유비는 얘들은 가볍게 격파합니다. 유비는 이때 진짜 신났을 거예요. 기가 막히게 서주를 탈환을 했고 조조한테서 빠져나왔고 조조는 원수와 싸워야 하니까 자기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유비는 즉시 원수에게 사자를 보내서 동맹을 맺습니다. 이제는 원수와 조조가 싸우는 걸 보다가 결정적인 공만 하나 세우면 잘하면 뭐 서주, 예주까지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다음 달인 200년 정월, 이해 이제 관도대전이 벌어지는 해에 조조는 자신이 서주로 직접 출정하겠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놀라가지고 지금 원소가 내려오고 있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원소한테 지금 총력을 기울여야지. 죽은 지금 10대입니다. 지금 서주로 갈 틈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조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비는 더 위험한 놈이다. 그리고 원소는 느리고 계산하는 놈이니까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원소는 조조가 유비를 치러 서주로 갔다 그러면 아이고 잘 됐다. 최대한 조조를 소모시키자. 그 다음에 싸우던 늦지 않다. 하여간 원소의 평생의 신념은 어부지리. 근데 꼭 내가 노력 없이 얻겠다는 어부지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상대가 가장 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저먹자. 거저먹지는 않아도 잠깐 쉽게 먹자. 뭐 이게 원소의 그 평생의 신조기 때문에 유비하고 조조가 싸운다 그러면 그렇지. 죄송합니다. 어부지리가 아니라 양패구상. 어부지리 플러스 양패구상. 집에 그렇게 걸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됐다. 둘이 붙어라. 뭐 어쨌든 유비가 네 새끼손가락 하나로 물겠지. 뭐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조조에게는 절반의 핑계고 사실 조조가 전술적으로 정확한 거예요. 자기가 원수하고 붙는 것도 진짜 아슬아슬하잖아요.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유비가 조조의 측면이나 뒤를 치면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유비가 약하다고 해도 뭐 수만 명 있고 관우장비 동원하면 전면전은 아니라도 어느 특정 지역에는 강력한 일격을 날릴 수가 있어요. 자기도 사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기잖아. 관도에서. 그런 일격을 날릴 수 있는 송곳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빨리 유비를 치고 원소하고 붙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보통 사람은 진짜 못하죠. 지금 위기 상황이면은 보통은 원소한테 올인한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조조는 그렇게 하면 올인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조는 전술적인 판단으로 봤을 땐 이런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전술적 방향을 택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험을 하고 굉장히 무리한 작전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하는 거지. 이런 게 전술적으로 봤을 때 조조가 당대 최고라고 하는 진짜 이유예요. 정말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유비조차도 조조가 나한테 안 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원소의 압박이 있으니까. 그런데 조조는 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초단기전으로 유비를 제압하고 원소한테 간다. 이런 대담한 모험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비의 마지막 계단이었는데 유비도 요 계산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조가 출진하자 유비는 상대가 안 됩니다. 패해서 원소에게 도주합니다. 합의를 지키던 관우도 분리되었고 관우도 항복하게 됩니다. 유비의 가족들은 다시 조조에게 포로가 됩니다. 유비의 가족들은 진짜 불쌍하죠. 196년부터 한 만 3년 사이에 여포에게 2번, 조조에게 1번. 사실은 조조에게도 두 번이지. 한 번은 인질로, 한 번은 포로로. 이렇게 진짜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데 유비는 거의 자기 세력하고도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전쟁터에서 패해서 튀는 것 같아요. 이제 간신히 청주로 도주하게 됩니다. 조조는 정확한 판단과 대담한 전술로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합니다. 유비를 놓친 게 치명적이었지만 여담이지만 우금전에 보면 주령은 조조에게 미움을 사서 병력을 회수당합니다. 주령이 돌아왔다는 게 조조한테 온 게 아니라 우금이 있던 북쪽 전선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조가 급했던 것이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유비는 극적인 탈출과 성공을 할 뻔했는데 조조의 대담한 판단에 완전히 폭망하게 됩니다. 천하를 다툴 사람이 너와 나다라고 했지만 그 속에 있는 말, 그래도 내가 너한테 형님이다. 사실은 이 말 했는지도 몰라. 너 제법 능력도 있고 뜻도 큰 것 같은데 나한테 덤빌 생각은 마라. 너보다는 내가 한 수 위다. 요 말을 했던 건데 뒷말은 자르고 앞에 말만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지도 모르죠. 이상으로 조조는 왜 유비를 놓아줬을까? 미스테리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